망원경이 없던 시절, 물리학이라는 학문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별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죠. 은하수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 그 자체의 경계처럼 여겨졌고 안정적이고 순수한 우주의 구조로 인식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결론은 당연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늘의 깊이를 감지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떤 별이 다른 별보다 수백 배 더 멀리 있다는 사실도, 그들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는 것도 알 수 없었죠. 초기 관찰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균일하며 독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제한된 도구가 만들어낸 착각이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언젠가는 눈부시게 무너질 것이었죠. 그 부드러운 빛 속에 숨겨진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밝기의 미묘한 차이, 색상의 작은 변화, 별들 위치의 패턴들이 말이죠. 은하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 안의 한 구조에 불과하다는 신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가장자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결국 수조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질 이야기. 너무나 넓은 거리에 흩어져 있어서 고대의 관찰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이야기의 시작 말입니다. 우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해만이 작았을 뿐이죠. 20세기 초, 천문학은 중요한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망원경이 마침내 하늘에 흩어진 이상한 구름 모양의 천체들을 보여줄 만큼 강력해졌거든요. 나선 성운이라고 불린 이 천체들에 대해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희미한 나선들이 은하수 내부의 작고 근처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들이 우리 은하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 완전한 우주 전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이런 의견 차이는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20년의 대논쟁이었죠. 한편으로는 할로 셰플리가 은하수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대하고 풍부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히버 커티스는 이 나선 구조들이 너무 조직적이고 지역적인 구름치고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그 자체로 완전한 은하계라고 의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논쟁을 끝낼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들은 흐릿했고 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우주의 규모는 측정보다는 해석의 문제였죠. 그런데 나선들은 기존의 모델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태, 회전, 밝기 패턴은 근처 가스 구름처럼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무언가 더 크고 너무 불편한 가능성을 암시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저항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지 몇 개의 희미한 천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자체의 규모에 관한 것이었죠. 커티스가 옳다면 은하수는 우주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수백만 개의 은하 중 하나일 뿐이었을 거예요. 에드윈 허블이 당시 가장 크고 가장 진보된 망원경인 윌슨산의 후커 망원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구로 허블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하늘 깊숙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기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드로메다 나선 성운이었습니다. 가장 밝고 잘 알려진 나선 성운이었죠. 안드로메다는 이전에도 여러 번 사진이 찍혔지만 그 이미지들은 항상 부드럽고 특징 없는 흐릿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선은 몇 개의 밝은 빛의 매듭들이 보였지만 개별적인 별들을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했죠. 빛이 섞여서 모든 측정에 모호함을 만들어냈고, 모호함은 추측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허블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만약 그가 안드로메다 내부에서 단 한 종류의 별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별이라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변광성, 특히 세페이드 변광성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 별들은 꾸준히 빛나지 않고 맥동합니다. 밝기가 예측 가능한 주기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그리고 그 주기가 그들의 진짜 광도를 드러냅니다. 주기가 길수록 별은 실제로 더 밝다는 것입니다. 헨리에타 레비트이 발견한 이 관계는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범용 측정 막대를 제공했습니다. 허블은 밤마다 사진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밝기가 변하는 별들을 조심스럽게 표시하면서 말이죠. 몇 달이 걸리는 느리고 의도적인 관찰이었습니다. 세페이드는 빠르게 주기를 완성하지 않거든요. 어떤 것은 며칠이 걸리고
어떤 것은 몇 주가 걸립니다. 각 판은 이전 것과 비교되어야 했고 밝기의 각 변화는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로메다 내부에 밝기가 명확하고 규칙적인 패턴으로 변하는 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가스 덩어리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페이드였습니다. 허블이 그 진짜 광도를 계산하고 희미한 밝기와 비교한 후 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넘어 8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로는 이 거리가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해되던 은하수보다 훨씬 멀리 있었거든요. 이런 측정은 단순히 알려진 우주의 경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경계들을 산산조각 냈죠. 안드로메다가 그렇게 멀리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은하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우리 것과 비슷하거나 아마도 더 클 수도 있는 별들의 시스템 말이죠. 그리고 만약 안드로메다가 은하라면 다른 모든 나선 성운들도 그럴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단일 발견은 순식간에 우리의 우주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주변에 몇 개의 작은 구름이 있는 단일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하들로 가득 찬 우주였고 아마도 수백만 개나 될 거였죠. 이후의 발견들은 그것이 수백만이 아니라 수십억, 수조 개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허블의 작업은 천문학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했죠. 은하수는 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본 적이 없을 만큼 훨씬 더 멀리 뻗어 있는 은하들의 바닷속의 한 은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런 확장된 이해는 허블의 측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훨씬 더 큰 질문들의 문을 열었을 뿐이죠. 이 광대한 은하 집합체의 기원, 구조, 운명에 대한 질문들 말입니다. 허블은 밤하늘이 모든 것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또 다른 은하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우주는 갑자기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우주는 더 큰 문제들과 함께 왔습니다. 빛조차도 넘기 힘든 광대함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천문학자들은 지질학이나 생물학자들과 달리 샘플을 실험실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한 가지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로 빛이죠. 빛은 우주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이동하는 유일한 메신저입니다. 하지만 극한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유한합니다. 빛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 시간 지연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바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요. 100광년 떨어진 별은 1920년대 초반부터 이동해온 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아직도 나선 성운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 때의 빛을 말이죠. 100만 광년 떨어진 은하는 인간이 농업을 발달시키기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억 광년 떨어진 은하는 지구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존재했던 우주의 버전을 보여주죠.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더 빠른 길도 없어요. 모든 관찰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의 이상한 역설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모습으로는 결코 관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우주의 다른 깊이에서 온 다양한 시대의 스냅샷들을 보고 그것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할 뿐입니다. 공간은 단순한 거리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지도예요. 망원경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천문학자들은 빠르게 이것이 제한이 아니라 이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빛이 우주의 역사를 보존한다면 더 멀리 보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시간의 층들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이 존재하기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죠. 이것이 천문학자들이 거리 측정에 정확히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별의 색깔, 밝기, 스펙트럼 선은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지만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르면 그 정보는 불완전합니다. 거리는 원시 데이터를 일관된 이야기로 변환시키죠. 세페이드 변광성이 첫 번째 획기적인 발견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시차 측정은 가장 가까운 별들의 거리를 확립했습니다. 타이바이의 초신성은 우리의 영향력을 세페이드 너머까지 확장했어요. 적색 편의는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었고 그 움직임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나게 거리를 추정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술에는 범위가 있었고 모든 범위는 우주의 새로운 층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리 사다리를 만들면서 더 깊은 깨달음이 나타났습니다. 시간 자체가 우주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더 멀리 볼수록 우주가 더 젊어집니다. 거대한 은하들이 더 작고 혼란스러워 보이며 덜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들의 별들은 더 젊고 형태는 덜 안정적이며 화학적 구성은 더 원시적입니다. 이런 관찰들은 일관된 그림을 형성합니다. 우주는 수십억 년에 걸쳐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여기서 빛은 단지 도구가 아니라 기록이기도 합니다. 현재에서 빅뱅 근처까지 이어지는 아카이브 말이에요. 천문학자들이 초기 우주에 대해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30억 년 이상의 공간을 확장하여 여행해온 고대 광자들이 희미하게 직접 포착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 은하의 현재 상태를 관찰할 수 없어요. 그들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우리가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겁니다. 일부는 이웃과 충돌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일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빛은 우리에게 우주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원래 그랬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보면 볼수록 더 뒤로 갑니다. 이 이해는 근본적으로 우주 속에서의 우리 위치를 바꿨습니다. 하늘은 정적 돔이 아니라 진실로 모든 다른 연령대의 물건들로 가득한 동적 타임라인입니다. 천문학은 역사의 과학이 되었고 망원경은 타임머신 역할을 하면서 우주 진화의 이전 챕터들을 공개합니다. 빛이 유한한 속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허블의 발견, 안드로메다가 별도의 은하라는 것은 한 세대 동안 천문학을 재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어요. 그가 안드로메다 훨씬 넘어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빛이 늘어났는데 그냥 희미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 선이 스펙트럼의 붉은 쪽 끝으로 이동했던 거죠. 지금은 적색 편의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전에도 적색 편의를 보았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운이 정적 공간을 통해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변화가 먼지나 가스와의 알려지지 않은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했다고 의심했죠. 하지만 허블이 적색 편의 값을 그가 계산한 거리와 비교했을 때 그는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은하가 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은 무작위로 분산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궤도 이동이 아니었고 난류나 국부적 중력 혼돈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깨끗한 선형 관계였습니다. 그래프에 표시했을 때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리 위쪽, 적색 편이 위쪽, 거리 아래쪽, 적색 편이 아래쪽의 관계 말이죠. 이 관찰은 우리가 지금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현대 우주론의 기초 기둥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그 전에 어떤 단일 발견보다도 더 극적이었습니다. 우주 자체가 확장되고 있었던 거죠. 은하들이 폭발로 인해 흩어지는 파편처럼 우주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은하계 사이에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우주 구조 자체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은하들은 급히 달려가지 않습니다. 은하계 사이의 공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던 거죠. 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세기 동안의 가정을 뒤집었습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현재의 형태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들이 그냥 살다가 죽는 고정된 경기장이 아니었죠. 그것은 역동적이었고 가장 큰 규모에서 변화 가능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처음에는 이 결론에 반대했습니다. 그의 방정식은 확장하거나 수축하는 우주를 허용했지만 그는 그러한 해결책을 비현실적이라고 기각했어요. 한번 확장이 승인되자 우주론의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광대한 거리의 은하들이 더 젊어 보이고 더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것은 우주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장을 시간역으로 추적한다면 모든 은하, 모든 물질이 훨씬 더 조밀하고 더 이른 상태로 수렴한다는 것을 암시했죠. 허블은 단지 확장을 증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망원경은 더 이상 단지 더 멀리 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어떻게 진화했는지 측정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확장 속도로부터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은하의 스냅샷들을 연구할 수 있었고 각 시대는 우주의 젊음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죠. 그런데 확장은 또한 새로운 도전을 도입했습니다. 더 멀리 우리가 보면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를 넘어서면 그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져요. 그들이 물리 법칙을 어기기 때문이 아니라 공간이 어떤 속도로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결코 도달하지 못할 빛이 있는 우주의 지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말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확장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새로운 깨달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거리에 대한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든 과학적 발견이 이전에 완성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깨달음이었죠. 우주에 유한한 나이와 유한한 빛의 속도가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가는데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연락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경계를 우리는 관찰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며 그것은 우리 주변에 반지름이 약 460억 광년인 구체를 형성합니다. 이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망원경을 건설할 수 있는지나 우리의 기구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자체에 의해 정의되죠. 그보다 더 먼 곳에서 오는 빛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결코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함축된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도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이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에 엄격한 제한을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관찰 가능한 우주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그것은 전체 우주가 아니라 단지 빅뱅 이후로 우리 우주 위치에 빛이 도달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주 어디에 있는 모든 관찰자는 다른 관찰 가능한 우주를 볼 것이고 그들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그들 가장자리에 다른 은하들과 함께요. 보편적인 중심은 없고 특권적인 관점도 없습니다. 모든 위치는 자신만의 시야 영역을 갖죠. 이 계시는 천문학자들이 모든 가정을 제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단지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관찰 가능한 우주 가장자리 근처의 은하들이 젊고 컴팩트하고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빛이 130억 년 전 우주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였을 때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볼수록 우주는 더 일찍 된다는 거죠.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은하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희미한 제복만을 봅니다. 우주가 원자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식은 시대, 빅뱅 후 약 38만 년에 남은 방사선이죠. 이 희미한 패턴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그 순간 전에 어떤 것도 숨겨져 있는데 이전에는 우주가 너무 밀도가 높고 너무 뜨거워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경계의 구조는 우리가 확장을 고려할 때 더욱 이상해집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많은 지역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물리학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 확장의 결과죠. 은하들이 빛보다 빠르게 우주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두 번째 훨씬 더 제한적인 경계입니다. 우주의 사건의 지평선, 지금 방출되는 빛이 앞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최대 거리죠. 이것은 관찰 가능한 우주보다 더 작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은하들이 있지만 그들의 고대 빛이 우리에게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래의 빛은 결코 밝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잃어버렸고 광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후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하가 거리만으로는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확장의 가속화 때문에 보는 거죠.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시각화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주를 각점이 확장이 계속됨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는 3차원 격자로 상상해 보세요. 은하들이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그리드 자체가 스트레칭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규모에서 근처 은하들에서는
중력이 모든 것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더 먼 거리에서는 확장이 지배적이고 극한 거리에서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죠. 이것은 불편한 진실을 초래합니다. 관찰 가능한 우주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물체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확장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우리 지역 그룹밖의 은하들은 하나씩 시야에서 사라질 거예요. 적색 편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면서 말이죠. 수십억 년 후에 태어난 먼 문명은 하늘을 바라보면 그들 자신의 합병된 지역 은하 너머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작고 고립되고 정적으로 보일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광대한 상호 연결된 우주와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실제 크기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빛이 우리에게 다가온 특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이 그 증거를 영원히 지우기 전에 말이죠.